오늘 밤 당신이 누워있는 이 세계는 놀랍도록 고요합니다. 하나의 인류, 하나의 종, 호모사피엔스만이 이 행성 구석구석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요함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오래되지 않은 과거, 지질학적 시간으로 보면 눈 깜짝할 사이에 불과 한 30만 년 전만 해도 지구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이 행성은 진정한 의미에서 인류의 행성이었습니다. 복수의 인류가 서로 다른 얼굴과 신체를 가진 인간들이 동시에 같은 하늘 아래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떠올리는 것이 무엇이든 오늘 밤만큼은 이 이야기를 함께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었던 세계로, 인류가 하나의 직선이 아니라 덤불이었던 시간 속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봅시다. 30만 년 전의 지구를 상상해 보세요. 해수면은 지금보다 120m 이상 낮았습니다. 오늘날 바닷속에 잠긴 광대한 땅들이 드러나 있었고, 대륙들은 서로를 향해 손을 뻗듯 더 가까이 붙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하나의 거대한 육지였고, 영국과 유럽 대륙은 걸어서 건널 수 있는 평원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베링 해협은 아시아와 아메리카를 잇는 넓은 다리였습니다. 이 세계는 더 열려 있었고, 이동은 더 자유로웠으며, 생명은 더 넓게 퍼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 곳곳에서 인간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은 당신이나 저 같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키가 달랐고, 얼굴이 달랐으며, 뇌의 크기가 달랐고, 걷는 방식조차 달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추운 북쪽의 동굴에서 살았고, 어떤 이들은 열대의 섬에서 난쟁이 코끼리를 사냥했으며, 어떤 이들은 고원의 얇은 공기 속에서 숨 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했고, 각자의 언어로 말했으며, 각자의 손으로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최소 9개의 종, 어쩌면 그보다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을 발굴하지 못했고, 모든 화석을 찾지 못했으며, 모든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것만으로도 이 세계가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인류는 하나의 직선이 아니었습니다. 인류는 덤불이었습니다. 가지가 뻗고 갈라지고, 때로는 다시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조용히 사라지기도 하는 덤불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진화를 사다리처럼 생각합니다. 아래에서 위로,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원시적인 것에서 발전된 것으로 올라가는 계단처럼요. 하지만 진화는 사다리가 아닙니다. 진화는 나무이고, 그 나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그 나무의 꼭대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마지막까지 남은 가지일 뿐입니다. 이것이 오늘 밤 우리가 함께 걸어갈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도착점이 아니라는 이야기. 우리가 가장 강하거나, 가장 똑똑하거나, 가장 적응력이 뛰어나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우리는 우연히 타이밍에, 환경의 변화에, 그리고 조금의 운에 의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아직도 그들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사라진 종들의 DNA가, 그들의 유전자가,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 세포 깊숙한 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편안히 누워 눈을 감으세요. 오늘 밤 우리는 30만 년이라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었던 세계로, 인류가 별처럼 다양하게 빛났던 시간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봅시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리고 과거의 문을 열어봅시다. 유럽의 어느 숲에서는 네안데르탈인이 창을 들고 사슴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우리보다 더 튼튼했고 더 짧았으며 추위에 견디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뇌는 우리보다 컸습니다. 그는 불을 피울 줄 알았고 죽은 이를 묻을 줄 알았으며 아마도 노래를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아시아의 높은 산맥 어딘가에서는 데니소바인이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하나의 손가락 뼈와 몇 개의 이빨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의 유전자는 오늘날 티베트인과 파푸아뉴기니인의 몸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들이 높은 곳에서 숨 쉴 수 있는 이유는 데니소바인이 그 능력을 물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플로레스 섬에서는 호모 플로레시엔시스가 동굴 속에서 불을 지피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신의 허리까지밖에 오지 않는 작은 키였고 그의 뇌는 오렌지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구를 만들었고 불을 사용했으며 난쟁이 코끼리를 사냥했습니다. 그의 작은 손은 정교했고 그의 작은 머리는 살아남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남부의 깊은 동굴에서는 호모 날레디가 죽은 동료의 시신을 어둠 속으로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행동은 단순한 본능 이상의 무언가를 시사합니다. 의식, 상징, 죽음에 대한 이해. 그의 뇌는 작았지만 그의 마음은 어쩌면 우리와 그리 다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자바의 숲에서는 호모 에렉투스가 마지막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의 200만 년을 살아남은 종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생존한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었고 숲은 그를 집어삼키고 있었으며 그의 시간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들이 같은 시간에 같은 행성에서 서로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만났을까요? 어쩌면 만났을 것입니다. 사피엔스와 네안데르탈은 분명히 만났습니다. 그들은 섞였고 아이를 낳았으며 그 유전자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데니소바인과 사피엔스도 만났습니다. 플로레시엔시스는 어땠을까요? 날레디는요?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나씩 조용히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단 하나의 종만이 남았습니다. 우리 호모사피엔스만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우리만 남았을까요? 우리가 더 나았을까요? 더 똑똑했을까요? 더 강했을까요? 아니면 단지 운이 좋았을까요? 이 질문들이 오늘 밤 우리가 함께 탐험할 미스터리입니다. 천천히, 조용히, 마치 잠에 빠져들듯이 우리는 과거 속으로 걸어 들어갈 것입니다. 각각의 종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고 왜 사라졌는지 이해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무언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요. 생존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요. 그리고 왜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존재하는가에 대해서요.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 하지만 그 전에 잠시 멈춰 서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시다. 인간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중 하나입니다. 오랫동안 과학자들은 인간을 정의하려 했습니다. 뇌의 크기로, 도구의 사용으로, 직립보행으로, 언어로, 문화로요. 하지만 우리가 더 많은 화석을 발견하고 더 많은 종을 알게 될수록 이 정의들은 하나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뇌의 크기로 인간을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한때 과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600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의 뇌를 가진 존재를 인간으로 분류하자고 제안한 학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플로레시엔시스는 400세제곱센티미터의 뇌로도 도구를 만들었고 불을 사용했으며 복잡한 사냥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반면 네안데르탈인의 뇌는 평균적으로 우리보다 컸습니다.
그렇다면 뇌의 크기는 인간성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도구의 사용은 어떨까요? 침팬지도 도구를 사용합니다. 까마귀도 도구를 만듭니다. 해다른 조개를 깨기 위해 돌을 사용합니다. 도구 사용은 인간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직립보행은요? 이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400만 년 전부터 두 발로 걸었지만 그들의 뇌는 침팬지와 비슷한 크기였습니다. 직립보행은 인간 진화의 중요한 단계였지만 그것만으로 인간을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불의 사용은요? 언어는요? 예술은요? 상징적 사고는요?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어느 하나도 완벽한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특성들은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종에게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인간성이란 하나의 특성이 아니라 별자리와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 개의 특성들이 모여 하나의 패턴을 이루는 것처럼 인간성도 여러 요소들의 조합일지 모릅니다. 큰 노예, 정교한 손, 직립보행, 도구 사용, 언어, 사회성, 문화, 상징적 사고,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우리가 인간이라고 부르는 존재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들도 이 특성들 중 일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거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플로레시엔시스는 작은 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날레디는 상징적 행동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인간이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인간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던지는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 사이에 명확한 선을 긋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진화는 연속적인 과정이고 경계는 흐릿하며 정의는 우리가 만든 인위적인 구분일 뿐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들을 호모라고 부릅니다. 인간 속에 속하는 종들이라고 분류합니다. 호모 에렉투스,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호모 플로레시엔시스, 호모 날레디, 호모 사피엔스 모두 같은 가족의 일원입니다. 같은 나무의 가지들입니다. 하지만 이 나무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가지들은 서로 교차하고 다시 만나고 섞이기도 합니다. 진화는 깔끔한 도표가 아닙니다. 진화는 혼란스럽고 예측 불가능하며 우연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에는 목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진화는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 않습니다. 더 나은 것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화는 그저 일어날 뿐입니다. 환경이 변하고 생물이 적응하고 어떤 것은 살아남고 어떤 것은 사라집니다. 그것뿐입니다.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진화의 정점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현재 살아남은 종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장 강해서가 아니라 가장 똑똑해서가 아니라 단지 운이 좋았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환경이 조금만 달랐다면, 타이밍이 조금만 어긋났다면 지금 이 행성을 지배하는 것은 네안데르탈인이었을지도 데니소바인이었을지도 혹은 완전히 다른 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실은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특별해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연의 산물입니다. 수많은 우연들이 겹쳐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경이로운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수백만 년의 진화, 수천 세대의 생존, 수없이 많은 선택과 우연이 모여 우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모든 이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우리와 함께 살았던 다른 종들의, 심지어 우리와 섞였던 이들의 이야기까지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나가 봅시다. 첫 번째로 만나볼 이는 최초의 방랑자입니다. 아프리카를 떠나 세계로 퍼져나간 최초의 인류, 호모 에렉투스의 이야기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180만 년 전의 아프리카를요. 당시 아프리카는 여러 종류의 인류가 공존하던 곳이었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후손들, 초기 호모종들,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한 종이 있었습니다. 호모 에렉투스였습니다. 에렉투스라는 이름은 직립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그 전의 인류들도 직립보행을 했지만 에렉투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걷기 위해 태어난 존재였습니다. 그의 다리는 길었고 골반은 좁았으며 발은 완벽하게 직립보행에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나무 위의 생활은 완전히 포기한 몸이었습니다. 그는 땅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걸었습니다. 끝없이 걸었습니다. 아프리카를 벗어나 북쪽으로, 동쪽으로,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그는 아프리카를 떠난 최초의 인류였습니다. 왜 그는 떠났을까요? 무엇이 그를 움직이게 했을까요? 어쩌면 인구가 늘어나 자원이 부족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기후가 변해 새로운 땅을 찾아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단순히 호기심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 언덕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 강을 건너면 어디에 닿을까? 우리는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떠났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자국은 지구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조지아의 드마니시에서 그의 뼈가 발견되었습니다. 180만 년 전의 것이었습니다. 아프리카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곳까지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드마니시의 에렉투스는 작았습니다. 뇌도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그들은 아직 진화의 초기 단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낯선 땅에서, 낯선 기후에서, 낯선 동물들 사이에서요. 중국에서도 그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베이징 원인이라고 불리는 화석들입니다. 70만 년 전부터 20만 년 전까지 그들은 중국 북부의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불을 사용했습니다. 동굴 바닥에는 재와 타다 남은 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을 견디기 위해서는 불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자바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자바 원인, 최초로 발견된 호모 에렉투스 화석입니다. 1891년 네덜란드의 의사 외젠 듀부아가 자바의 강가에서 발견한 두개골과 대퇴골, 그것이 인류 진화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자바의 에렉투스는 적어도 150만 년 전부터 그곳에 살았고 놀랍게도 10만 년 전까지 생존했습니다. 10만 년 전이면 이미 네안데르탈인이 유럽에서 번성하고 있었고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를 떠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에렉투스는 거의 200만 년을 살아남은 종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종이었습니다.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존재한 기간은 고작 30만 년입니다. 에렉투스에 비하면 아직 신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 살아남은 종이 왜 사라졌을까요? 자바의 마지막 에렉투스들은 무슨 일을 겪었을까요? 답은 환경에 있었습니다. 자바의 기후가 변했습니다. 건조했던 땅이 습해졌고 열린 초원이었던 곳이 빽빽한 열대우림으로 변했습니다. 에렉투스는 초원의 사냥꾼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긴 거리를 걷고 뛰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의 도구는 큰 동물을 사냥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숲에서는 다른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적응할 시간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환경은 빠르게 변했고 그의 진화는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라졌습니다. 조용히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고요. 하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컸습니다.
에렉투스가 없었다면 우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아프리카를 떠나지 않았다면, 그가 새로운 땅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다면, 그가 불을 사용하고 도구를 개선하지 않았다면 인류의 진화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에렉투스의 도구를 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슐리안 석기라고 불리는 양날 도끼입니다. 이 도구는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150만 년 전에 만든 것과 50만 년 전에 만든 것이 거의 똑같습니다. 100만 년 넘게 같은 형태를 유지한 것입니다.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이상해 보입니다. 왜 개선하지 않았을까요? 왜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도구가 완벽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개선할 필요가 없을 만큼 효율적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에렉투스의 사고방식이 우리와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혁신보다는 안정성을 중시했을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보다는 검증된 방법을 고수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좋은 전략이었을까요? 나쁜 전략이었을까요?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200만 년을 살아남았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그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들이 등장했습니다. 더 큰 뇌를 가진, 더 복잡한 도구를 만드는, 더 유연한 사고를 하는 종들이요. 그 중 하나가 호모 하이델베르겐시스였습니다. 갈림길의 조상, 마지막 공통 조상이었던 종입니다. 하이델베르겐시스라는 이름은 독일의 하이델베르크에서 발견된 턱뼈에서 유래했습니다. 1907년 한 채석장 노동자가 발견한 거대한 턱뼈. 그것은 현대인보다 훨씬 크고 튼튼했지만 에렉투스보다는 섬세했습니다. 중간쯤 되는 존재였습니다. 하이델베르겐시스는 약 70만 년 전부터 20만 년 전까지 살았습니다. 그들은 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어쩌면 아시아 일부에도 퍼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뇌는 1200세제곱센티미터 정도였습니다. 현대인의 평균인 1350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뇌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한 일이었습니다. 하이델베르겐시스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레발루아 기법이라고 불리는 석기 제작 방법이었습니다. 레발루아 기법은 혁신적이었습니다. 이전의 석기 제작은 주로 돌을 깨서 날카로운 조각을 얻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레발루아 기법은 달랐습니다. 먼저 돌의 핵심부를 조심스럽게 다듬습니다. 원하는 형태로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정확한 지점을 타격해 완성된 도구를 떼어냅니다. 이것은 계획이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여러 단계를 머릿속에 그리고 정확하게 실행하는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사고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계획하는 능력, 멀리 내다보는 능력의 증거입니다. 하이델베르겐시스는 사냥에도 능했습니다. 독일의 쇠닝겐에서 발견된 나무창들은 40만 년 전의 것이었습니다. 그 창들은 정교하게 만들어졌고 균형이 잘 잡혀 있었으며 던지기에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집단으로 사냥했습니다. 말과 코끼리를 쫓았고 함께 협력해 큰 동물을 잡았습니다. 협력 사냥은 의사소통을 필요로 합니다. 신호를, 계획을, 조율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언어의 전 단계였을지도 모릅니다. 완전한 언어는 아니더라도 복잡한 소리와 몸짓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체계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겐시스의 유적지를 보면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원을 먼 거리에서 가져왔습니다. 특정 종류의 돌이 필요하면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해서 그것을 구해왔습니다. 이것은 지리적 지식을 의미합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그곳까지 가는 길을 기억하고 돌아오는 길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하이델베르겐시스는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리적으로 분리된 집단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럽의 집단은 점점 추운 환경에 적응했습니다. 그들의 몸은 더 튼튼해졌고 더 짧아졌으며 추위를 견디기에 적합해졌습니다. 그들은 네안데르탈인이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집단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뇌는 더 커졌고 몸은 더 가늘어졌으며 얼굴은 더 평평해졌습니다. 그들은 호모사피엔스가 되었습니다. 아시아의 집단은요? 우리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들이 데니소바인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완전히 다른 종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이델페르겐시스는 교차로였습니다. 한 종에서 여러 종이 갈라져 나온 지점이었습니다. 인류의 나무가 다시 한번 가지를 뻗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지들은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아갔습니다. 각각의 환경에 적응하고 각각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각각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했습니다. 30만 년 전 인류의 다양성은 정점에 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정말로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30만 년 전의 지구를 다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번에는 더 자세히, 더 생생하게요. 유럽의 숲에서는 네안데르탈인이 불을 피우고 있습니다. 동굴 입구에 앉아 손에 든 돌을 조심스럽게 다듬고 있습니다. 그의 손은 크고 강하지만 놀랍도록 정교합니다. 그는 도구를 만들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만듭니다. 대칭을, 균형을 추구합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동굴에서는 초기 사피엔스가 조개 껍데기에 구멍을 뚫고 있습니다. 장신구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럴까요? 먹을 수도 없고 사냥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하지만 그는 계속합니다. 아름다움을 위해서, 혹은 정체성을 위해서, 혹은 다른 무언가를 위해서요. 아시아의 높은 산맥 어딘가에서는 데니소바인이 숨을 쉬고 있습니다. 공기는 얇고 추위는 매섭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이것에 적응했습니다. 그의 유전자는 적은 산소로도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자바의 숲에서는 마지막 에렉투스들이 천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지만 그들은 아직 모릅니다.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도구를 만들고 같은 방식으로 사냥하고 같은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플로레스 섬의 동굴에서는 작은 인간이 불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의 키는 한 미터 정도이고 몸무게는 25kg쯤 됩니다. 어린아이 정도의 크기입니다. 하지만 그는 성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생존자입니다. 그의 조상들은 바다를 건너 이 섬에 도착했고 세대를 거치며 작아졌으며 이 작은 섬의 작은 세계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루손 섬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호모 루소넨시스, 또 다른 섬 인류가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합니다. 몇 개의 뼈와 이빨만이 발견되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그들이 독특했다는 것을, 그들이 살아남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남아프리카의 라이징 스타 동굴, 깊숙한 곳에서는 호모 날레디가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어둠 속에서 좁은 통로를 지나 도달하기 어려운 방까지 시신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행동에는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종들이 같은 시간에 같은 행성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알지 못한 채 각자의 세계에서 각자의 방식으로요. 이것은 공존이었습니다. 평화로운 공존이었을까요? 아니면 경쟁이었을까요? 둘 다였을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만났을 것이고
어떤 곳에서는 충돌했을 것이며 어떤 곳에서는 섞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균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이 종들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사라지게 했을까요? 답은 복잡합니다. 단 하나의 이유가 아니라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기후변화, 자원 경쟁, 질병, 인구 병목, 그리고 어쩌면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확산도 한 요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 각각의 종을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그들이 누구였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이 특별했는지 이해해 봅시다. 먼저 네안데르탈인을 만나봅시다. 얼음의 인간, 추위의 마스터를요. 네안데르탈인만큼 오해받은 인류도 드뭅니다. 한때 그들은 원시적이고 둔하고 야만적인 존재로 그려졌습니다. 구부정한 자세로 곤봉을 들고 다니는 동굴인의 이미지가 오랫동안 사람들의 머릿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놀랍도록 정교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뇌부터 시작해 봅시다. 네안데르탈인의 평균 뇌 용량은 약 1500세제곱센티미터였습니다. 현대인의 평균인 1350보다 큽니다. 물론 뇌 크기가 전부는 아니지만 이것은 그들이 결코 지적으로 열등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몸은 추위에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짧고 튼튼한 체격, 넓은 코, 큰 가슴, 이 모든 것이 열을 보존하고 추운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호흡하기 위한 적응이었습니다. 그들은 빙하기, 유럽의 혹독한 겨울을 견뎌냈습니다. 매머드와 털콧불소가 돌아다니는 세계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의 도구는 정교했습니다. 무스테리안 석기 문화라고 불리는 도구 제작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종류의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글까에, 뚫게, 자르게, 찌르게. 각각의 용도에 맞는 특화된 도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네안데르탈인이 만든 도구와 크로아티아의 네안데르탈인이 만든 도구가 달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문화의 존재를 의미합니다. 학습되고 전승되는 지역적 전통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은 불을 능숙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불을 피울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동굴 안에 정기적으로 불을 피운 흔적들이 발견됩니다. 불은 따뜻함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빛을 주었고 보호를 주었으며 사회적 중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죽은 이를 묻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발견입니다. 프랑스의 라 샤페로생, 이라크의 샤니다르, 이스라엘의 케바라 동굴 등 여러 곳에서 의도적인 매장의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시신은 조심스럽게 배치되었고 때로는 부장품과 함께 묻혔습니다. 왜 그들은 죽은 이를 묻었을까요? 단순히 시체를 치우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거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었을까요? 죽음에 대한 이해,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 혹은 죽은 이에 대한 애도와 존중?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매장이라는 행위 자체가 복잡한 사고를 암시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능력,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하는 능력, 상징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말입니다. 그리고 예술이 있었습니다. 스페인의 동굴에서 네안데르탈인이 그린 것으로 보이는 벽화가 발견되었습니다. 붉은 점들, 손자국, 기하학적 무늬들. 이것들은 적어도 6만 4천 년 전의 것으로 사피엔스가 유럽에 도착하기 훨씬 전입니다. 장신구도 만들었습니다. 독수리 발톱으로 만든 목걸이, 조개 껍데기에 색을 칠한 것들. 이것들은 실용적 목적이 없습니다. 순전히 장식을 위한 혹은 상징을 위한 물건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해줄까요? 네안데르탈인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더 지적이고
더 인간적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언어는 어땠을까요? 네안데르탈인이 말을 했을까요? 그들의 해부학적 구조를 보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골이라는 목뼈가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현대인과 거의 똑같았습니다. 설골은 혀를 지탱하고 복잡한 소리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FOXP2라는 유전자를 공유했는데 이것은 언어 능력과 관련된 유전자입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그들이 현대인과 같은 수준의 언어를 가졌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의 음성 의사소통 능력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복잡한 소리들, 단어들, 어쩌면 문법까지도요. 그렇다면 왜 그들은 사라졌을까요? 오랫동안 학자들은 네안데르탈인이 사피엔스에게 밀려나 멸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똑똑하고 더 적응력이 뛰어난 사피엔스가 유럽에 도착하자 네안데르탈인은 경쟁에서 밀려났고 자원을 잃었으며 결국 사라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연구는 더 복잡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네안데르탈인과 사피엔스는 수만 년 동안 공존했습니다. 그들은 같은 땅에서 살았고 때로는 같은 동굴을 사용했으며 그리고 섞였습니다. DNA 분석 결과 현대 유럽인과 아시아인은 평균적으로 1%부터 2%까지의 네안데르탈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피엔스가 아프리카를 떠나 중동에 도달했을 때 그곳에서 네안데르탈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배했습니다.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들은 살아남았으며 그 유전자는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두 종이 생각보다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물학적으로 교배가 가능했다는 것은 같은 속일 뿐만 아니라 유전적으로도 충분히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흡수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섞이고 희석되고 결국 사피엔스라는 더 큰 집단 속으로 녹아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다른 요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후 변화가 그들의 서식지를 줄였을 수도 있고 질병이 인구를 감소시켰을 수도 있으며 단순히 인구가 너무 작아서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네안데르탈인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의 DNA 속에, 우리의 면역 체계 속에, 우리의 피부색과 머리카락 속에요. 당신이 붉은 머리카락을 가졌다면 네안데르탈린에게서 물려받은 유전자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특정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가졌다면 그것도 네안데르탈인의 선물일 수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변형되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보이지 않는 인간, 유령처럼 존재하는 종, 데니소바인의 이야기입니다. 2008년 시베리아 남부의 데니소바 동굴에서 작은 뼈 조각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손가락 뼈였습니다. 겨우 3cm 정도의 작은 조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동굴에는 많은 뼈들이 있었고 이것은 그 중 하나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DNA 분석을 했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 뼈에서 추출한 DNA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것은 현대인도 아니고 네안데르탈인도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인류였습니다. 과학자들은 그들을 데니소바인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발견된 동굴의 이름을 따서요. 데니소바인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은 대부분 DNA에서 옵니다. 화석은 거의 없습니다. 손가락뼈 하나, 어금니 몇 개, 턱뼈 조각 하나.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얼굴을 본 적이 없고 완전한 골격을 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DNA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데니소바이는 네안데르탈인과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조상에서 갈라져 나왔고 아마도 40만 년 전쯤 분리되었을 것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이 서쪽으로 가서 유럽에 정착한 반면 데니소바이는 동쪽으로 가서 아시아에 퍼졌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넓게 퍼져 있었는지는 놀랍습니다. 시베리아의 데니소바 동굴에서 발견되었지만 티베트 고원에서도 턱뼈가 발견되었습니다. 16만 년 전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데니소바인이 극도로 다양한 환경에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베리아의 추운 동굴에서부터 티베트의 높은 고원까지요. 그리고 그들의 유전자는 오늘날 살아 있습니다. 멜라네시아인, 특히 파푸아뉴기니와 호주 원주민은 최대 5%의 데니소바인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네안데르탈인보다 훨씬 높은 비율입니다. 티베트인과 셰르파족도 데니소바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PAS1이라는 유전자인데 이것은 고산지대에서 효율적으로 산소를 사용하게 해줍니다. 티베트인들이 해발 4,000m 이상의 고도에서도 문제없이 살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데니소바인에게서 물려받은 이 유전자 때문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데니소바인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적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수만 년에 걸쳐 진화시킨 능력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데니소바인에 대한 또 다른 흥미로운 발견은 그들이 다른 미지의 인류와도 섞였다는 것입니다. 데니소바인의 DNA를 분석한 결과 그들 안에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고대 인류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아직 모르는 종들이 더 있다는 뜻입니다. 아직 발굴되지 않은 화석들, 아직 분석되지 않은 DNA들, 아직 들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개통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깨끗한 선으로 나뉘는 가지들이 아니라 서로 얽히고 다시 만나고 섞이는 그물망입니다. 데니소바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한 조각의 손가락뼈에서 완전히 새로운 종을 발견했다면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유령의 후손일지도 모릅니다. 이름도 없고 얼굴도 없고 이야기도 없는 존재들의 후손일지도요. 하지만 그들은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의 세포 속에, 우리의 유전자 속에, 우리가 숨쉬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방식 속에요. 이제 완전히 다른 세계로 가봅시다. 거대한 대륙이 아니라 작은 섬으로, 큰 인간이 아니라 작은 인간의 이야기로 가봅시다. 인도네시아의 플로레스 섬을 상상해 보세요. 열대의 작은 섬, 울창한 숲과 화산으로 뒤덮인 땅입니다. 이 섬에는 독특한 생태계가 있었습니다. 난쟁이 코끼리, 거대한 쥐, 육식성 황사에, 거대한 코모도 왕토마뱀. 이 모든 동물들이 섬이라는 제한된 환경에 적응해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인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어떤 인간과도 달랐습니다. 2003년 플로레스 섬의 리앙부아 동굴에서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거의 완전한 골격 하나가 발굴되었습니다. 처음에 과학자들은 그것이 어린아이의 뼈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작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조사한 결과 그것은 성인이었습니다. 성인 여성이었습니다. 키는 약 1m, 몸무게는 25kg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뇌의 크기였습니다. 겨우 400세제곱센티미터, 오렌지만 한 크기였습니다. 과학자들은 그녀를 호모 플로레시엔시스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하지만 애칭은 호빗이었습니다. 톨킨의 소설 속 작은 인간들처럼요. 플로레시엔시스는 어디서 왔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작아졌을까요? 가장 유력한 이론은 섬 외소화입니다.
이것은 진화 생물학에서 잘 알려진 현상입니다. 큰 동물이 제한된 자원을 가진 섬에 고립되면 세대를 거치며 점점 작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은 몸은 적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적은 음식으로도 생존할 수 있으니까요. 플로레시엔시스의 조상은 아마도 호모 에렉투스였을 것입니다. 에렉투스가 어떻게든 플로레스 섬에 도착했고 그곳에 고립되었으며 수십만 년에 걸쳐 작아졌습니다. 키만 작아진 것이 아니라 뇌도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작은 뇌에도 불구하고 플로레시엔시스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돌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정교하지는 않았지만 효과적인 도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불을 사용했습니다. 동굴에서 타다 남은 뼈와 재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냥했습니다. 난쟁이 코끼리인 스테고돈을 사냥했습니다. 스테고돈은 플로레시엔시스보다 훨씬 컸지만 그들은 협력해서 사냥했을 것입니다. 함정을 파거나 절벽으로 몰거나 집단으로 공격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400세제곱센티미터의 뇌로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능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놓았습니다. 뇌의 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작은 뇌로도 복잡한 행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쩌면 중요한 것은 뇌의 크기가 아니라 구조일지도 모릅니다. 뉴런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플로레시엔시스는 놀랍도록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최소 10만 년 전까지, 어쩌면 5만 년 전까지도 존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현대 인류가 이미 아시아로 확산하던 시기입니다. 사피엔스와 플로레시엔시스가 만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플로레스 섬의 현지 전설에는 에부 고고라는 작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작고 털이 많고 동굴에 살았으며 음식을 훔쳤다고 합니다. 이것이 플로레시엔시스에 대한 문화적 기억일까요?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가능성입니다. 플로레스에서 멀지 않은 필리핀의 루손 섬에서도 비슷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2019년 호모 루소넨시스라는 새로운 종이 발표되었습니다. 역시 작은 인류였고, 역시 섬에 고립되어 진화했으며, 역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기까지 생존했습니다. 루소넨시스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화석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존재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종들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류의 이야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풍부하다는 것을 보여주니까요. 섬 인류들의 이야기는 적응의 힘을 보여줍니다. 환경이 변하면 생물도 변합니다. 큰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금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생존은 크기나 힘이 아니라 환경에 얼마나 잘 맞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플로레시엔시스와 루소넨시스는 바다를 건넜습니다. 어떻게 건넜는지는 미스터리입니다. 의도적으로 항해했을까요? 아니면 우연히 떠내려가는 나무나 자연적인 뗏목을 타고 도착했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고 살아남았고 번성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라졌다는 것도요. 왜 사라졌을까요? 화산 폭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플로레스는 화산 활동이 활발한 곳입니다. 거대한 분화가 그들의 서식지를 파괴했을 수 있습니다. 혹은 현대 인류의 도착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접적인 경쟁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질병이나 간접적인 자원 경쟁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들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작은 섬의 작은 인간들이 조용히 역사에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야기,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혀주는 이야기로요. 이제 또 다른 수수께끼로 가봅시다. 어둠 속의 의식,
지하 깊은 곳의 미스터리, 호모 날레디의 이야기입니다. 2013년 남아프리카의 라이징 스타 동굴 시스템에서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동굴 깊숙한 곳, 좁은 통로를 지나야만 도달할 수 있는 방에서 엄청난 양의 인류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1,500개 이상의 뼈였습니다. 최소 15명분의 유해였습니다. 남자, 여자, 아이들 모두 같은 종이었고 모두 같은 방에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들을 호모 날레디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날레디는 세소토어로 별을 의미합니다. 동굴의 이름인 라이징 스타, 떠오르는 별에서 따온 것입니다. 날레디는 이상한 혼합체였습니다. 어떤 특징은 매우 원시적이었고 어떤 특징은 놀랍도록 현대적이었습니다. 뇌는 작았습니다. 약 500 세제곱센티미터, 오렌지보다 조금 큰 정도였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비슷한 크기였습니다. 하지만 손은 현대적이었습니다. 정교하고 능숙한 손이었습니다. 도구를 만들고 사용할 수 있는 손이었습니다. 엄지손가락은 강했고 손가락 끝은 섬세했습니다. 발도 흥미로웠습니다. 직립보행에 완벽하게 적응한 발이었습니다. 현대인의 발과 거의 구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몸은 작고 가벼웠습니다. 키는 약 150cm, 몸무게는 45kg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미스터리는 그들이 어떻게, 왜 그 방에 있었는가였습니다. 그 방에 도달하려면 90m 이상의 좁은 통로를 통과해야 합니다. 어떤 곳은 너무 좁아서 옆으로 비집고 들어가야 합니다. 완전한 어둠 속을 지나야 합니다.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그런데 왜 시신들을 그곳에 가져갔을까요? 포식자에게 먹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뼈에 이빨 자국이 없었습니다. 사고로 떨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위치가 너무 깊고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홍수로 쓸려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뼈들이 너무 잘 보존되어 있었고 다른 동물의 뼈는 거의 없었습니다. 남은 가능성은 하나였습니다. 의도적 배치였습니다. 누군가가 시신들을 그곳으로 운반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엄청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복잡한 행동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계획, 협력, 그리고 어쩌면 의식까지도요. 작은 노예를 가진 존재가 죽은 이를 매장했다는 것은 우리의 가정을 뒤흔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매장이나 죽음에 대한 의식적 행동이 큰 뇌와 높은 지능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날레디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회의적입니다. 정말로 의도적 매장이었을까요? 다른 설명은 없을까요?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동굴 벽에서 기하학적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새긴 것처럼 보이는 선들과 형태들이었습니다. 불을 사용한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그을린 뼈들, 재의 흔적들이요. 날레디가 불을 사용했을까요? 어둠 속 동굴을 탐험하기 위해서? 시신을 배치하기 위해 빛이 필요했을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만으로도 충분히 놀랍습니다. 날레디의 연대도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200만 년 전쯤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원시적인 특징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밀한 연대 측정 결과 그들은 겨우 30만 년에서 20만 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충격이었습니다. 그 시기는 이미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에 존재하던 때였습니다. 날레디와 사피엔스가 같은 시간, 같은 대륙에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서로를 보았을지도 상호작용했을지도 모릅니다. 날레디의 이야기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발견이 필요하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이미 많습니다. 인간성은 뇌의 크기로 정의될 수 없다는 것. 복잡한 행동이 반드시 큰 뇌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 날레디는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를요. 그리고 그것은 아름답고 신비로운 질문을 남깁니다. 의식이란 무엇일까요? 상징적 사고란 무엇일까요? 인간됨이란 무엇일까요? 이제 마지막 장으로 가봅시다. 모든 이야기가 수렴하는 지점으로 왜 하나만 남았는가? 라는 질문으로요. 30만 년 전 지구에는 적어도 9개의 인류종이 살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땅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단 하나만 남았습니다. 우리 호모사피엔스만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사건, 하나의 이유, 하나의 순간이 모든 것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복잡한 힘들의 상호작용이었습니다. 기후 변화가 있었습니다. 빙하기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해수면이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숲이 초원이 되었고 초원이 사막이 되었습니다. 환경은 끊임없이 변했고 적응하지 못한 종들은 사라졌습니다. 에렉투스가 그랬습니다. 그들의 열린 초원이 빽빽한 숲으로 변했을 때 그들은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긴 다리와 지구력은 숲에서는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경쟁도 있었습니다. 같은 자원을 놓고 다른 종들이 경쟁했을 때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졌습니다. 사피엔스가 유럽에 도착했을 때 네안데르탈인은 점차 밀려났습니다. 직접적인 충돌이 아니더라도 더 효율적인 사냥, 더 넓은 식단, 더 큰 사회 집단이 경쟁 우위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질병도 요인이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병원균을 가진 집단이 도착했을 때 면역력이 없는 집단은 큰 타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인구가 급격히 감소했을 것입니다. 인구 병목도 중요했습니다. 작은 집단은 취약합니다. 유전적 다양성이 부족하고 우연한 사건에도 쉽게 멸종할 수 있습니다. 섬 인류들처럼 고립된 작은 집단들은 특히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섞임이 있었습니다. 사피엔스는 네안데르탈인과 섞였고 데니소바인과 섞였으며 어쩌면 다른 종들과도 섞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멸종이 아니라 흡수였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녹아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호모사피엔스가 살아남았을까요? 우리가 특별했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사피엔스는 유연했습니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라 일반가였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추운 기후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들의 몸은 완벽하게 빙하기에 적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후가 따뜻해지자 그 적응은 오히려 부담이 되었습니다. 플로레시엔시스는 섬 생활의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섬을 벗어나면 쓸모가 없었습니다. 사피엔스는 어디에서나 살 수 있었습니다. 추운 곳에서도, 더운 곳에서도, 습한 곳에서도, 건조한 곳에서도요. 우리는 도구와 문화로 적응했습니다. 몸을 바꾸는 대신 행동을 바꿨습니다. 이것이 더 빠르고 더 유연한 전략이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사회적이었습니다. 큰 집단을 형성했고 복잡한 사회 구조를 만들었으며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한 사람이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쳤고 세대를 거쳐 지식이 축적되었습니다. 우리는 상징을 사용했습니다. 언어, 예술, 신화, 종교. 이것들은 집단을 묶어주고 협력을 가능하게 하고 복잡한 아이디어를 전달하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운과 타이밍 없이는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아프리카의 기후가 조금만 달랐다면 사피엔스가 아프리카를 떠날 기회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네안데르탈인이
조금만 더 큰 인구를 가졌다면 그들이 살아남았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화산이 폭발하지 않았다면 날레디가 계속 존재했을지도 모릅니다. 진화에는 필연이 없습니다. 진화는 주사위 놀이입니다. 운이 좋으면 살아남고 운이 나쁘면 사라집니다. 우리는 운이 좋았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우리만 남은 것은 아닙니다. 다른 종들도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살아있는 비아프리카계 현대인은 평균적으로 1%에서 2%의 네안데르탈인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량으로 따지면 수천만 개의 염기쌍입니다. 수백 개의 유전자입니다. 이 유전자들은 부작위가 아닙니다. 자연 선택에 의해 선택된 것들입니다. 도움이 되는 유전자들은 유지되었고 해로운 것들은 걸러졌습니다. 네안데르탈인 유전자는 우리의 면역 체계에 기여합니다. 특정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우리의 피부와 머리카락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지방을 저장하고 대사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데니소바인 유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티베트인의 고산 적응, 이누이트의 지방 대사, 멜라네시아인의 면역 체계, 이 모든 것에 데니소바인이 기여했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혼합물입니다. 여러 종들의 유산을 물려받은 잡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름다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네안데르탈인이 살고 데니소바인이 살고 어쩌면 이름도 모르는 다른 존재들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 쉴 때마다 그들도 숨 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그들도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웃고 꿈꿀 때마다 그들의 유산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그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변형되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30만 년 전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9개의 종이 살았던, 인류가 덤불이었던, 우리가 혼자가 아니었던 시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우리는 왜 여기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답하자면 우연입니다. 운입니다.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더 나아서가 아니라 더 강해서가 아니라 단지 운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르게 답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이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에렉투스의 인내를, 하이델베르겐시스의 혁신을, 네안데르탈인의 강인함을, 데니소바인의 적응력을, 플로레시엔시스의 생존력을, 날레디의 신비를 물려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들 모두의 후손입니다. 그들의 투쟁, 그들의 발견, 그들의 사랑, 그들의 슬픔이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남은 가지입니다. 인류의 나무에서 아직 살아있는 유일한 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의무를 줍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 전에 다른 이들이 있었다는 것을, 그들도 꿈꾸고 사랑하고 살았다는 것을요.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도착점이 아니라는 것을, 진화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도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에 대해, 우리 안에 그들이 살아 있다는 것에 대해, 이 놀라운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오늘 밤 당신은 30만 년의 시간을 여행했습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었던 세계를 걸었고 9개의 종을 만났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눈을 감고 깊이 숨쉬고 이 광대한 시간의 흐름을 느껴보세요. 당신 안에는 그들이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의 DNA가, 데니소바인의 유전자가,
수십만 년의 진화가 새겨져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결코 혼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당신이 깨어날 때 당신은 여전히 여기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가지의 일부로서 이 놀라운 이야기의 계속되는 장으로서요. 편안한 밤 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라진 이유를 정말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힘들을, 조용히 작동하는 메커니즘들을, 역사의 무대 뒤에서 운명을 결정했던 요인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만나야 할 것은 기후입니다. 거대하고 무심하고 모든 것을 바꾸는 힘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10만 년 전에 세계에 서 있다고요. 지금보다 훨씬 추운 세계입니다. 거대한 빙하가 유럽과 북미를 뒤덮고 있습니다. 두께가 수 킬로미터에 달하는 얼음입니다. 그 무게로 땅이 눌려 내려앉았고 해수면은 지금보다 120m 이상 낮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춥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세계의 지도가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육지가 더 넓었고 바다가 더 작았으며 대륙들이 서로 더 가까웠습니다. 이동의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아시아와 아메리카가 이어졌고 인도네시아가 하나의 거대한 땅덩어리가 되었으며 영국이 유럽 대륙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2만 년이 지나면 세계는 또 달라졌습니다. 기온이 올라가고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했습니다. 연결되었던 땅들이 다시 분리되었습니다. 다리가 끊어졌고 길이 사라졌으며 집단들이 고립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추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따뜻해졌습니다. 지난 100만 년 동안 이 순환은 반복되었습니다. 빙기와 간빙기, 추위와 따뜻함, 얼음과 물. 약 10만 년마다 한 번씩 지구는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인류에게 엄청난 압박이었습니다. 적응하거나 사라지거나 두 가지 선택뿐이었습니다. 어떤 종들은 특정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몸은 추위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짧고 튼튼한 체격은 열 손실을 최소화했습니다. 넓은 코는 차가운 공기를 드는데 완벽했습니다. 그들은 빙하기의 마스터였습니다. 하지만 기후가 따뜻해지자 그 완벽한 적응은 짐이 되었습니다. 튼튼한 몸은 더운 날씨에는 과열되기 쉬웠습니다. 많은 열량을 필요로 하는 신진대사는 부담이 되었습니다. 환경이 바뀌었는데 몸은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호모 에렉투스도 비슷했습니다. 그들은 열린 초원의 전문가였습니다. 긴 다리로 먼 거리를 걷고 큰 동물을 쫓고 넓은 평원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기후가 습해지고 숲이 확장되자 그들의 강점은 약점이 되었습니다. 숲에서는 다른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나무를 오르고 숨고 밀집된 식생 속에서 사냥하는 능력이요. 에렉투스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플로레시엔시스는 썸이라는 안정된 환경에 적응했습니다. 작은 몸, 작은 뇌, 제한된 자원에 맞춘 생활 방식. 하지만 화산이 폭발하거나 기후가 급변하면 그 섬세한 균형은 무너졌습니다. 반면 호모사피엔스는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일반가였습니다. 우리의 몸은 특정 환경에 최적화되지 않았습니다. 추운 곳에도, 더운 곳에도, 건조한 곳에도, 습한 곳에도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화로 나머지를 채웠습니다. 추우면 옷을 만들었습니다. 더우면 그늘을 찾았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저장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새로운 식량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몸을 바꾸지 않고도 환경에 맞출 수 있었습니다. 진화를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행동을 바꾸면 되었으니까요.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유연성입니다. 적응력입니다. 빠르게 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기후가 변할 때 전문화된 종들은 공영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신체는 예전 환경에 맞춰져 있었고 새로운 환경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진화는 느렸습니다. 수천, 수만 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기후는 빠르게 변했습니다. 때로는 몇 세대 만에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사피엔스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몇 년 안에, 심지어 몇 달 안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도구를 만들고, 새로운 사냥법을 배우고, 새로운 식물을 먹기 시작하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약점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도 완벽하지 않았으니까요. 네안데르탈인만큼 추위에 강하지 않았고, 에렉투스만큼 지구력이 좋지 않았으며, 플로레시엔시스만큼 적은 자원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도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웠습니다. 기후는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강한 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유연한 종을 선택했습니다. 가장 잘 적응한 종이 아니라 가장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종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냉정한 교훈입니다. 완벽함은 생존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벽함은 취약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에 너무 특화되면 그것이 변할 때 당신도 끝입니다. 멸종은 실패가 아닙니다. 멸종은 타이밍입니다.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당신에게 유리할 때는 번성하지만 환경이 변하면 사라집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30만 년을 살아남았습니다. 엄청난 성공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세계가 그들에게 불리하게 변했고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에렉투스는 200만 년을 살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도 사라졌습니다. 우리 사피엔스는 아직 30만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더 오래 살아남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환경이 변하고 우리의 적응이 더 이상 충분하지 않게 되고 조용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기후는 경고하지 않습니다. 기후는 그저 변할 뿐입니다. 그리고 생물들은 따라가거나 뒤처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이것이 기후가 인간을 선택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공정하지도 잔인하지도 않은 그저 무심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라짐에는 또 다른 차원이 있었습니다. 완전한 소멸이 아니라 변형이었던 차원이요. 우리는 오랫동안 멸종을 완전한 끝으로 생각했습니다. 한 종이 사라지면 그들은 완전히 사라진다고요. 화석만 남기고 역사만 남기고 완전히 지워진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더 복잡하고 더 아름답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약 4만 년 전에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네안데르탈인이 죽었고 그 종은 끝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2010년 과학자들이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체를 완전히 해독했을 때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현대 유럽인과 아시아인은 평균적으로 1%부터 2%까지의 네안데르탈인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1%부터 2%는 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 유전체는 약 30억 개의 염기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면 3천만 개입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쓸모없는 잔여물이 아닙니다. 이 유전자들은 자연 선택을 통과한 것들입니다.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들입니다. 네안데르탈인 유전자는 우리의 면역 체계에 기여합니다. 특정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사피엔스가 유럽과 아시아로 이동했을 때 그곳에는 아프리카에 없던 병원균들이 있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수십만 년 동안 그 병원균들과 함께 살아왔고 면역력을 진화시켰습니다.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과 교배했을 때 우리는 그 면역력을 물려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렸을지도 모릅니다. 네안데르탈인 유전자는 우리의 피부와 머리카락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피부색, 머리카락 색과 질감, 주근가에 같은 특징들, 이것들 중 일부는 네안데르탈인에게서 왔습니다. 그들의 유전자는 우리가 지방을 저장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추운 기후에 적응하기 위한 대사 방식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때로 현대 사회에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비만이나 당뇨 같은 질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빙하기에는 생존에 필수적이었을 것입니다. 데니소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얼굴을 본 적이 없지만 그들의 유전자는 살아 있습니다. 티베트인들이 해발 4,000m 이상의 고도에서 문제없이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EPAS1이라는 유전자 때문입니다. 이 유전자는 적은 산소로도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는 데니소바인에게서 왔습니다. 파푸아뉴기니와 호주 원주민은 최대 5%의 데니소바인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네안데르탈인보다 훨씬 높은 비율입니다. 데니소바인은 그들의 조상과 더 광범위하게, 더 오랫동안 섞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데니소바인 유전자는 면역 체계에 기여합니다. 열대 지방의 특정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이것도 생존에 결정적이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멸종이 완전한 끝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들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유산은 남았습니다. 그들의 DNA가, 그들의 적응이, 그들의 수십만 년에 걸친 진화가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사피엔스는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흡수자였습니다. 우리는 다른 종들을 만났고 그들과 섞였으며 그들의 강점을 흡수했습니다. 이것은 전략이었을까요? 의도적이었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단지 일어난 일이었을 뿐입니다. 두 종이 만나고 교배가 가능했고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이가 생존 우위를 가졌고 그 유전자가 퍼졌습니다. 자연 선택이 나머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놀랍습니다. 우리는 순수한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자이크입니다. 여러 종들의 조각으로 만들어진 퍼즐입니다. 순수한 호모사피엔스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프리카 일부 지역 사람들조차 최근 연구에서 미지의 고대 인류 DNA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혼합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름다운 사실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변형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되었습니다. 데니소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이름도 모르는 다른 종들도요. 이것은 승리한 종이라는 개념을 바꿔놓습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섞였습니다. 합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해졌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수십만 년의 시간이 잠들어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이 빙하기를 견디며 진화시킨 유전자가 데니소바인이 고산 지대에서 숨쉬며 만든 적응이 이름 모를 종들이 낯선 환경에서 살아남으며 발견한 해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숨 쉴 때 네안데르탈인도 숨 쉽니다. 당신이 높은 곳에 오를 때 데니소바인이 도와줍니다. 당신이 질병과 싸울 때 고대의 면역 체계가 당신을 지킵니다. 우리는 그들을 지워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어받았습니다. 이것은 위안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완전히 멸종시키지 않았다는 것을요. 대신 우리는 섞였고 나눴으며 함께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섞임만으로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어떤 종들은 섞일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사라졌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눈에 띄지 않게요. 그리고 그 이유는 종종 단순했습니다. 숫자였습니다. 인구수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개체가 살고 있는가? 이것은 추상적인 숫자처럼 보이지만 생존에 결정적입니다. 작은 집단은 취약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요. 첫째, 유전적 다양성이 부족합니다. 모든 개체가 비슷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질병 하나가 모두를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환경 변화 하나가 모두에게 똑같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다양성이 있으면 누군가는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다양성이 없으면 모두가 함께 사라집니다. 둘째, 근친교배가 불가피합니다. 작은 집단에서는 선택지가 제한됩니다. 가까운 친척끼리 짝을 이루게 되고 유해한 돌연변이가 축적되며 건강이 악화됩니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유아 사망률이 올라갑니다. 셋째, 우연한 사건이 치명적입니다. 큰 집단에서는 한 해 사냥이 실패해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집단에서는 그것이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질병, 사고, 자연재해. 큰 집단은 이런 것들을 흡수하지만 작은 집단은 무너집니다. 네안데르탈인의 경우를 보면 이것이 명확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네안데르탈인의 전체 인구는 결코 크지 않았습니다. 많아야 수만 명, 어쩌면 몇천 명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대한 지역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유럽 전체에, 중동 일부에, 아시아 서부에요. 이것은 각 지역의 집단이 매우 작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몇백 명, 어쩌면 몇십 명, 단위의 집단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살았습니다. 유전적 분석 결과 네안데르탈인은 근친교배의 징후를 보입니다. 유전적 다양성이 매우 낮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오랫동안 작은 집단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그들은 더 많이 번식하지 않았을까요? 왜 인구를 늘리지 못했을까요? 어쩌면 환경이 허락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빙하기 유럽은 자원이 제한적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았고 더 많은 인구를 지탱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생활 방식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에너지 소비가 많은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큰 근육, 튼튼한 뼈, 많은 열량을 필요로 하는 신진대사. 각 개체가 많은 자원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낮았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출산율이 낮았을지도 모릅니다. 아이를 적게 낳았거나 아이가 성인이 될 확률이 낮았거나요. 이유가 무엇이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작은 인구, 낮은 유전적 다양성, 취약한 집단, 그리고 사피엔스가 도착했을 때 이것은 치명적이었습니다. 사피엔스는 달랐습니다. 우리의 인구는 더 컸습니다. 우리는 더 빠르게 번식했습니다. 우리의 신진대사는 더 효율적이었고 적은 자원으로도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다양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주로 큰 동물을 사냥했지만 사피엔스는 무엇이든 먹었습니다. 물고기, 조개, 새, 작은 동물, 식물, 견과류. 우리의 식단은 넓었고 그래서 같은 땅에서 더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었습니다. 숫자는 힘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은 더 많은 아이디어를 의미했습니다. 더 많은 혁신을, 더 많은 발견을, 더 많은 문화적 축적을 의미했습니다. 한 사람이 새로운 사냥 기술을 발견하면 그것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큰 집단에서는 지식이 쉽게 전달되고 개선되고 축적됩니다. 작은 집단에서는 지식이 쉽게 잃어버려집니다. 발견한 사람이 죽으면 그 지식도 함께 사라집니다. 숫자는 또한 회복력을 의미했습니다. 질병이 오면 일부가 죽었지만 대부분은 살아남았습니다. 기근이 오면 고통받았지만 멸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사고가 나면
슬퍼했지만 계속 나아갔습니다. 작은 집단은 이런 타격을 흡수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의 나쁜 겨울이, 한 번의 유행병이, 한 번의 실패한 사냥이 종의 끝을 의미할 수 있었습니다. 플로레시엔시스를 생각해 보세요. 작은 섬의 작은 인구였습니다. 화산이 폭발하면 어디로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질병이 오면 모두가 노출되었습니다. 숫자가 너무 적어서 회복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날레디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마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냉정한 진실입니다. 더 똑똑해서가 아니라 더 많아서 살아남았을 수 있습니다. 더 강해서가 아니라 더 번식을 잘해서 살아남았을 수 있습니다. 멸종은 종종 극적이지 않습니다. 거대한 전투도 마지막 저항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천천히 숫자가 줄어들고 출산이 감소하고 유전적 다양성이 낮아지고 어느 순간 마지막 한 명이 죽고 끝입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에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조용한 사라짐입니다. 사라짐은 실패가 아닙니다. 사라짐은 통계입니다. 숫자의 문제입니다. 운의 문제입니다. 작은 집단으로 태어났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생존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그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저 확률입니다. 이것은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살아남은 이유가 우리의 탁월함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는 또한 운이 좋았습니다. 우리는 큰 인구를 가졌고 넓은 지역에 퍼져 있었으며 충분한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영원히 보장되지 않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우리도 취약해집니다.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이제 더 깊은 질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는 정말로 특별했을까요? 오랫동안 우리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인간은 특별하다고요. 다른 동물들과 심지어 다른 인류종들과도 근본적으로 다르다고요. 우리는 언어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상징적으로 사고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술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계획하고 과거를 기억하고 추상적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독특하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만의 능력이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더 많이 발견할수록 이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을 보세요. 그들은 죽은 이를 묻었습니다. 장신구를 만들었습니다. 동굴 벽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색소를 사용했습니다. 독수리 발톱으로 목걸이를 만들었습니다. 이것들은 상징적 행동입니다. 실용적 목적이 없는 행동입니다. 의미를 담은 행동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이 언어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마도요. 그들의 해부학적 구조는 복잡한 소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회 구조는 의사소통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들이 완전한 문법적 언어를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의 음성 의사소통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호모 날레디는 어떨까요? 작은 뇌를 가진 그들이 시신을 깊은 동굴에 배치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한 처리라면 더 쉬운 방법이 있었을 텐데요. 그들이 그 어려운 여정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의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죽음에 대한 이해, 사후에 대한 생각, 존경의 표현. 이것들은 상징적 사고를 필요로 합니다. 심지어 훨씬 오래전 인류도 놀라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50만 년 전에 조개 껍데기에 의도적으로 새긴 기하학적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누가 만들었을까요? 아마도 호모 에렉투스였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상징적 사고가 우리만의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니까요.
어쩌면 차이는 종류가 아니라 정도의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네안데르탈인도 예술을 만들었지만 사피엔스만큼 많이 자주 만들지는 않았을 수 있습니다. 날레디도 의식적 행동을 했지만 사피엔스만큼 복잡하지는 않았을 수 있습니다.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빈도였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할 수 있었지만 누가 더 자주, 더 체계적으로 했는가의 문제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화적 축적으로 이어졌을 수 있습니다. 사피엔스는 더 자주 혁신했고, 더 많이 공유했으며, 더 빠르게 개선했습니다. 한 세대가 발견한 것을 다음 세대가 물려받고, 거기에 더했고, 또 다음 세대에 전했습니다. 이것이 누적되면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차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커졌습니다. 1만 년 후에는 눈에 띄는 차이가 되었고 10만 년 후에는 거대한 강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점에서는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인간은 갑자기 특별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마법처럼 언어가 생기고 상징이 생기고 예술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천천히 점진적으로 진화했습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요. 그리고 여러 종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이 능력들을 발전시켰습니다. 사피엔스는 그 중 하나였습니다. 어쩌면 가장 성공적인 하나였지만 유일한 하나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단절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속선 위의 한 지점입니다. 우리 이전에도 생각하는 존재들이 있었고, 느끼는 존재들이 있었으며, 의미를 찾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유일무이한 기적이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는 긴 과정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경이롭습니다. 우리가 유일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덜 특별하다는 뜻이 아니라 세계가 더 풍요롭다는 뜻이니까요. 한때 여러 종류의 사고하는 존재들이 이 행성을 공유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각자의 언어로 말하고 각자의 예술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였을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 남은 종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잠시 멈춰서서 현재를 바라봅시다. 오늘의 세계를요, 7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구 구석구석에 살고 있습니다. 모두 같은 종입니다. 호모 사피엔스 단 하나의 인류입니다. 30만 년 전과 비교해 보세요. 그때는 적어도 9개의 종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뿐입니다. 이 단일성은 이상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비정상적입니다. 대부분의 성공적인 생물 그룹은 다양합니다. 많은 종으로 나뉘고 각자의 틈새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인류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무게를 줍니다. 우리는 마지막입니다. 인류의 나무에서 아직 살아있는 유일한 가지입니다. 다른 모든 가지는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겼다는 뜻일까요? 우리가 최고였다는 뜻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것은 단지 운이었습니다. 타이밍이었고 환경이었으며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책임을 동반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네안데르탈인이, 데니소바인이, 플로레시엔시스가, 날레디가, 에렉투스가 있었다는 것을요. 그들이 살았고, 사랑했고, 생각했고, 꿈꿨다는 것을요. 그들은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십만 년을 생존한 성공적인 종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환경이 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기억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도 취약하다는 것을, 우리도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요. 지구는 이미 여러 번 인간성의 실험을 했습니다. 네안데르탈식 인간성,
데니소바식 인간성, 플로레시엔시스식 인간성, 각각 다른 방식으로 인간이 되는 실험이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실험은 사피엔스식 인간성입니다. 우리의 방식입니다. 이 실험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까요? 우리는 네안데르탈인의 30만 년을 넘어설까요? 에렉투스의 200만 년에 도달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의 생존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종들이 사라진 것처럼 우리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기후 변화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기후를 바꾸고 있습니다. 빠르게, 극적으로요. 과거의 기후 변화가 인류 종들을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과학을 가지고 있으며,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충분할까요? 과거를 돌아보면 경고를 볼 수 있습니다. 전문화는 위험했습니다. 한 가지에 너무 적응하면 그것이 변할 때 당신도 끝입니다. 작은 인구는 취약했습니다. 다양성이 부족하면 회복력이 없습니다. 환경 변화는 예고 없이 왔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종들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 교훈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유연성을 유지하고, 다양성을 보존하고, 환경을 돌보는 것의 중요성을요. 하지만 배우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남은 인류입니다. 이것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우리는 모든 인류의 유산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들의 DNA가, 그들의 이야기가, 그들의 꿈이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인간종 전체의 수백만 년 진화가, 모든 시도와 실험이, 모든 성공과 실패가 끝납니다. 이것은 무거운 생각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남은 이야기입니다. 계속될 수도 끝날 수도 있는 이야기요. 어떻게 될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제 천천히 현재로 돌아옵시다. 이 조용한 밤으로, 당신이 누워있는 이 순간으로요. 당신은 30만 년의 여행을 마쳤습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었던 세계를 걸었고 9개의 종을 만났으며 그들이 어떻게 살았고 왜 사라졌는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종의 일원으로서요. 눈을 감으세요. 깊이 숨 쉬세요. 당신 안에는 그들 모두가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의 강인함이, 데니소바인의 적응력이, 에렉투스의 인내가, 하이델베르겐시스의 혁신이,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조상들의 생존 의지가 당신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승리입니다. 그들의 투쟁이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꿈이 당신 안에서 계속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당신이 깨어날 때 당신은 여전히 여기 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의 살아있는 부분으로서요. 우리는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되는 여정입니다. 편안히 쉬세요. 꿈꾸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혼자였던 적이 없다는 것을요. 안녕히 주무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남았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는 과거의 더 깊은 비밀들을, 잊혀진 이야기들을, 역사에 숨겨진 장들을 먼저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새로운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쉬세요. 당신 안의 모든 조상들과 함께 고요한 밤을 보내세요.